내 이름은 차지영. 나이는 20살. 평범한 대학생이다. 그리고 나와 같은 대학에 다니는 연년생 여동생이 한 명 더 있다. 평범한 나와는 달리 얼굴이며 스타일이 좋은 동생은 어려서부터 공주 대접을 받으며 자랐다. 공주 대접받은 애들이 그렇듯 자기를 진짜 공주로 착각하는 경향도 있고 어쨌든 틱톡에서 꽤 인기가 있었다. 언니 입장에선 이런 여동생은 존재 자체가 민폐인데 그 이유는 사귀는 남친마다 여동생한테 뺏겨왔기 때문이다. 언니가 사귀는 남자면 일단 인사검증 거쳤다고 봐도 되고 그럼 나도 안심하고 만날 수 있다는 뜻인데 내가 혼자 찾는 것보다 훨씬 이득이잖아. 지용아 미안. 난 네 동생이 인기 틱토커 화영인 줄 몰랐어. 그런 핫한 애가 먼저 말을 거는데 내가 어떻게 마다해. 화영이 너 대체 뭐야? 왜 내가 사귀는 남자마다 다 뺏어가는 거냐고. 이게 대체 몇 번째인 줄 알아? 그게 완전 다 내 잘못이라고 생각해? 언니가 나보다 더 매력 있었으면 남자들이 나한테 왔겠냐고. 근데 솔직히 언니도 얼굴 좀 보면 안 돼? 이번 그 남자는 얼굴이 너무 내 타입이 아니야. 적당한 타이밍에 버리려고. 쏘리. 이런 동생과 같은 집에 산다는 게 치가 떨렸고 그동안 주점에서 알바하면서 착실하게 모아둔 돈으로 과감하게 자취를 시작했다. 그리고 얼마 후 알바하던 주점에서 유난히 나한테 잘해주던 선배와 연인 사이로 발전했다. 그런데 화영이가 알바 주점에 손님으로 찾아왔다. 네가 여기 왜 왔어? 집에서 어쩔 수 없이 보는 거 말고 집 밖에서 절대 내 주변에 얼씬대지 말라고 했잖아. 동아리 회식이라 따라온 거야. 언니가 알바하는 데인 줄은 몰랐어. 지용아 아는 사람이야? 남친한테 여동생이 있다는 말은 일부러 안 했었다. 학교든 알바하는 곳이든 화영이랑 부딪히는 것도 싫고 우리 사이를 누가 아는 것도 싫었다. 내 나름의 내 사람을 뺏기기 싫다는 일종의 바리케이트였다고나 할까? 나에게도 보호장치는 필요했으니까. 하지만 미안해, 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어. 또야? 그래, 그 좋아하는 사람이 누군데? 언니도 있었네? 많이 기다렸어 자기? 가자. 차화영, 또 너냐? 비참함으로 일그러진 내 얼굴을 재미난 듯 쳐다보며 웃던 화영이가 작은 소리로 내 귀에 대고 속삭였다. 남자가 돈이 좀 있으니까 노는 재미가 남달라. 다 언니 덕분이야. 내가 언니 복은 있어. 언제까지 이게 반복돼야 되는 거지? 동생한테 남친 뺏기고 절망 속에서 자책이나 하고 전생에 동생한테 무슨 큰 죄를 지은 건 아닐까?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여자인 건가? 절망에 빠져 허우적거릴 때마다 대학은 다르지만 고딩 때부터 절친인 현주를 찾아갔다. 현주의 위로마저 없었다면 정말 힘들었을 거다. 화영이 한 번 보고 바로 고무신 거꾸로 신는 남자는 원래 인간이 덜 된 놈이었던 거야. 하지만 그런 말에 위로받는 건 잠시일 뿐 근친에 의한 상습적 실현에는 근본 치유가 필요했다. 그러던 어느 날 현주가 이런 말을 했다. 너 우리 고딩 때 유도부였던 장현준이라는 애 기억해? 응, 유도부 부장이었잖아. 눈빛 카리스마 장난 아니고. 맞아. 걔 지금 나하고 같은 학교거든? 근데 걔 학교에서 인기 짱이야. 우리 학교 유도부는 규율이 엄격하기로 유명했고 유도부원들은 교복 아니면 유도복, 그것도 아니면 1년 내내 추리닝에 머리는 빡빡이었다. 그랬던 장현준도 이제는 머리도 기르고 패션도 캐주얼하게 바뀌었다고 한다. 그러자 원래 키 크고 체격 좋고 얼굴도 잘생겼던 현준이는 연예기획사에 스카우트 됐고 현재 학업과 모델업을 병행 중이라는 것이다. 단 겉모습은 변했지만 속은 유도소년 그대로라서 숱하게 고백을 받고 있는데 매번 냉정하게 거절해서 여자애들을 울리고 다니는데 되려 나쁜 남자, 차도남 이러면서 점점 인기라는 것이다. 그런 장현준이? 날 만나고 싶어 한다고? 그랬다니까. 고교 동문이라고. 내가 현준이랑 대화하는 소수의 특권층 여자 중 하나거든? 세미나 수업을 걔랑 같이 듣는 게 있는데 현준이가 네 전화번호 가르쳐줄 수 없냐고 나한테 진지하게 물어보더라고. 살짝 망설였지만 현주가 적극적으로 만나보라고 하는 바람에 못 이기는 척 약속을 잡았다. 그런데 첫 만남을 가진 날 현준이가 고백을 해왔다. 현준이는 고등학교 입학식 날부터 나를 마음에 두고 있었는데 유도부에서 매일 구르다 보니 어느덧 졸업이었다고. 그땐 그게 첫사랑인 줄도 몰랐는데
졸업 후 자기 마음을 알게 됐고 다시 만나면 꼭 고백하기로 다짐했다고 하면서 얼굴을 붉혀가며 진지하게 진심으로 사귀고 싶다는 현준이에게 나도 응 그러자 라고 대답했다. 막상 사귀고 나서 보니 현준이는 의외로 재미있는 구석도 있고 잘 웃는 아이였다. 생각도 잘 통하고 좋아하는 만화 취향도 같고 함께 있으면 뭐래도 즐거웠다. 점점 현준이가 진심으로 좋아졌고 이게 사랑이구나 싶었다. 그때 내가 행복한 순간을 기다리기라도 한 듯이 화영이가 우연을 가장해서 우리 데이트 장소에 나타났다. 어머 언니, 어떻게 여기서 만나지? 완전 우연이다. 화영이 네가 여기 왜 왔어? 언니 남친? 안녕하세요. 저는 동생. 헉, 대박! 왕자님이잖아. 맞죠? 패션 잡지 뷰티 전속 모델 장현준 씨. 애칭이 왕자님이시잖아요. 화영이 사생팬이에요. 그래. 저는 차화영이고요. 여기 차지영이 제 친언니예요. 현재 남친 없고요. 왕자님 잡지 전부 구독 중이거든요. 그리고 저 사실 인기 틱톡커로 활동 중이에요. 그러세요? 대단하시네요. 됐으니까 그만하고 가. 이러다 또 뺏겨. 위기감을 감지한 나는 현준이 손을 잡고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하지만 화영이는 계속 우리를 따라왔다. 너 따라오지 마! 라고 몇 번이나 화를 냈지만 화영이는 들은 척도 하지 않았다. 내 반응이 심상치 않자 현준이도 별다른 말 없이 나한테 맞춰서 빠른 걸음으로 걸었다. 하지만 화영이는 대담하게 현준이 팔짱을 끼면서 안 떨어지려고 매달렸다. 잠시만요. 왜 저 버리고 가는 건데요? 저 정말 사생팬이란 말이에요. 제가 왕자님 공식 X에 DM도 엄청 여러 번 보냈는데? DM? 너 그 팔짱 당장 안 빼? 내가 네 은큼한 속을 모를 것 같아? 나는 극도로 긴장했고 흥분했다. 한 대 후려칠 생각으로 화영이 뺨에 손이 올라갔는데 현준이가 바로 내 손을 잡고 막았다. 언니, 나 따기 때리려고 그랬지? 왕자님, 저런 여자 너무 매력없지 않아요? 그보다 네가 보낸 DM 기억나. 정말요? 대박, 너무 영광이에요. 그러면서 자기 가슴을 일부러 현준이 팔에 밀착시켰다. 그런 화영이를 보면서 가볍게 미소 짓는 현준이 모습에서 다시 한번 절망을 예감했다. 또 빼앗기는구나,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하긴 흥분해서 자기 동생 뺨이나 때리려는 나한테 실망했을 거야. 그래, 나는 정말 매력도 없고 사랑받을 수 없는 여자인 거야. 눈물이 핑 돌았다. 하지만 현준이 입에서 뜻밖의 말이 나왔다. 내 취향 아니야. 나는 섹시한 척하면서 하트 챙기는 틱토커들 딱 밥맛이야. 저리 떨어져. 어? 그거 저한테 한 말이에요? 네가 DM 보낸 동영상 봤어. 가슴 중요 부위만 살짝 가리고 치마 속이 보일랑 말랑. 대체 그거 어디 볼거리가 있다고 툭 하면 보내는 건데? 그렇게 노출이 좋으면 AV 여배우를 하든가. 어머, 안 좋아하시는구나. 사실 저도 하기 싫은데 친구가 자꾸 하라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했거든요. 그건 네가 알아서 하시고요. 네가 몸으로 들이대면 넘어갈 줄 알았어? 네 몸이 그까짓 게 뭔데? 저는 왕자님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거예요. 넌 눈 없어? 내 여친은 여기 있잖아. 차지영. 현준아. 방금 전 절망감에서 솟아내리던 눈물이 기쁨으로 바뀌어서 내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여친이라고 또박또박 말하던 현준이의 진심이 고스란히 전해졌기 때문이다. 너 아직도 안 떨어졌냐? 죄송해요. 현준이가 다시 버럭 화를 내자 놀란 화영이가 팔짱을 풀고 뒤로 물러났다. 현준이는 애처로운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서 내 뺨 위에 눈물을 닦아줬다. 내가 아직 부족한 게 많아서 다른 사람 마음을 잘 안다고는 못하지만 지영이 네 마음만큼은 잘 아는 남친이 되고 싶어. 그러니까 너에 관한 건 뭐든지 다 말해줘. 그리고 나한테 더 많이 의지하고 기댔으면 좋겠어. 나는 그 말에 너무 감동한 나머지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고 그런 나 때문에 어쩔 줄 몰라 하던 현준이는 나를 꼭 안아줬다. 나 절대 포기 안 해요. 절대 포기 못한다고요. 귀찮아, 꺼져. 분위기 파악 좀 해. 넌 내 취향 아니야. 화영이가 더더 인기녀가 돼서 왕자님이 꼭 나한테 오게 할 거예요. 두고 봐요. 나 말고 우리 언니 선택한 거 땅을 치고 후회할 날이 올 거니까. 근데 어쩌냐? 평생 해봐야 난 안 될 텐데. 난 지영이랑 평생 함께 있을 거거든.
방금 한 말도 곧 후회할걸요? 우리 언니는 제가 더 잘 알아요. 아마 금방 실증 날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너 좋다고 한 남자들은 어땠는데? 네 외모만 보고 어떻게 해보려던 놈들 아니었어? 너도 네 본 모습을 알면 다들 실증 내고 떠날 것 같으니까 언니 남자라 탐내면서 꼬리치고 대리만족한 거 아니야? 불쌍한 인생이다. 어머 어쩌 저를 한번 보고 바로 이해하세요? 역시 왕자님은 뭐가 달라도 달라. 우리 연락처 교환해요. 죽어도 그건 싫은데? 그러자 화영이는 울면서 어디론가 가버렸다. 그리고 얼마 후 화영이는 자기 SNS에 실은 현준 왕자님하고 사귄 적이 있는데요. 얼마 전에 제가 차였어요. 하지만 전 포기 안 해요. 여러분 저 응원해 주실 거죠? 고마워요. 라면서 거짓 정보를 퍼뜨렸다. 하지만 현준이 소속사에서 완벽한 허위 사실이라고 입장문을 밝혔고 곧바로 네티즌들의 강력한 분노를 사면서 한바탕 SNS에서 난리가 났다. 사방에서 네 남친은 나잖아 라는 커밍아웃이 이어졌고 종합해보니 전부 5명의 남자와 문어발 교제를 해온 것이 발각됐다.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의 분노를 산 것은 물론이고 남친들이 보복성 성적 영상물을 유포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급기야 화영이는 발작 증세를 보였고 더한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까 걱정한 부모님이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을 결정했다. 정신 이상자 취급을 받게 된 게 충격이었던지 동생은 당분간 여기 조용히 있을게 하고 병실에서 시체처럼 누워 지낸다고 한다. 반면 나와 현준이의 사랑은 무럭무럭 자라고 있다. 내 이름은 이홍민. 나는 옛날부터 평범하고 조용했는데 학생 시절 내내 인기가 없어서 여자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한 번도 없었다. 그런데 대학을 졸업한 후 대기업에 취직하자 인기라곤 1도 없었던 내 인생이 180도 바뀌어 버렸다. 갑자기 내 인기가 치솟아서 곤란할 정도였다. 모태솔로로 살던 나를 딱하게 여긴 친구가 미팅을 열어준 적도 있었지만 여자들은 내게 눈길 한번 주지 않았었다. 근데 내가 고연봉제라는 걸 말하면 여자들은 내게 눈을 돌려 다가오기 시작했다. 친구는 내게 여자 경험이 없으니 조심하라고 귀띔해줬지만 인기가 많아진 게 싫지만은 않았다. 그리고 어느 미팅에서 나는 한 명의 여자를 만나게 됐다. 그녀의 이름은 진실이었다. 지금까지 만났던 여자들 중에 가장 아름답고 예뻤으며 애교가 넘쳤다. 홍민 씨는 성실해 보이네요. 그런 말 자주 들어요. 제가 결혼을 한다면 성실한 사람과 하고 싶어요. 그래요? 진실도 내가 마음에 든 듯했다. 우리는 그 자리에서 연락처를 교환했고 그 후 둘만의 만남을 갖게 됐다. 진실은 밝은 성격이었고 내겐 과분할 정도로 아름답고 예뻤다. 나와 데이트를 할 때도 전혀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없었다. 넌 나랑 만나는 게 부끄럽지 않아? 왜? 오히려 난 너무 좋은데? 정말로 내가 좋아? 당연하지. 홍민 씨는 누가 봐도 멋진걸? 그런 말을 해준 건 네가 처음이야. 다른 여자들은 내 돈만 보고 접근하던데. 홍민 씨한테 돈이 있든 없든 홍민 씨 자체라도 너무 멋져. 나는 진실의 적극적인 구애를 받게 됐다. 그러면서 나도 점점 그녀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됐다. 나는 내 친구 주호를 만나 진실과 썸을 타고 있다고 말했다. 내 이야기를 들은 주호는 적극적인 진실의 행동이 어딘가 수상하다며 나를 걱정해줬다. 걔? 좀 이상한 소문이 돌던데. 내가 알아볼 테니까 너무 서두르진 마라. 선도 지키면서 만나고. 아니야, 걔 엄청 착하던데 나쁜 애는 아닐 거야. 아무튼 좀 기다려봐. 알았지? 알았어. 주호의 말에 나는 적극적으로 카톡을 보내는 진실과 최대한 선을 지키면서 만나기로 했다. 하지만 진실은 계속 내가 보고 싶다며 날 만나러 왔고 엄청 적극적으로 다가왔다. 결국 나는 진실의 꼬임에 홀랑 넘어가고 말았다. 미팅에서 만난 지 일주일도 안 돼서 나는 진실에게 고백을 받았고 거절하지 못한 채 사귀게 됐다. 사귀기 전까지만 해도 내 돈엔 관심도 없다던 진실이었지만 나와 사귀자마자 돌변했다. 그날은 처음으로 진실을 우리 집에 초대한 날이었는데 갑자기 내 월급 명세서를 보여달라고 했다. 월급 명세서는 왜? 내 돈에 관심 없던 거 아니었어? 그치만 우리가 나중에 결혼하게 될지도 모르잖아. 월급 정도는 알아둬야지. 결혼?
난 자기랑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는걸? 진실은 내 월급이 얼만지 집요하게 물어봤지만 수상하게 생각한 나는 월급 명세서가 없다고 둘러대며 끝내 보여주지 않았다. 그 후에도 계속해서 명세서를 달라고 했지만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자 진실의 행동은 더욱 과감해졌다. 아직 사귄 지 3일밖에 안 됐는데도 진실은 끈질기게 연락해왔다. 퇴근 시간에 맞춰 전화가 오길래 받았는데 흥분한 진실이 다짜고짜 내 월급 이야기부터 꺼냈다. 홍민 씨, 오늘도 수고했어. 내가 오늘 홍민 씨 회사에 대해서 좀 알아봤거든? 근데 홍민 씨네 회사 평균 연봉이 엄청 높더라고. 그걸 왜 알아봤어? 그렇게 돈도 많이 벌면서 나한텐 왜 숨긴 거야? 내가 돈을 많이 버는 건 아니거든. 홍민 씨도 참 겸손하기는. 근데 정확하게 얼마를 버는 거야? 나도 좀 알려주라. 내 월급에 대해서는 사람들한테 비밀로 하고 있어. 아 참, 나 오늘 주호랑 약속이 있어서 먼저 끊을게. 나는 내 월급에 대해 알아봤다던 진실이 더욱 수상하게 느껴졌다. 그래서 약속이 있다고 둘러대고는 일단 전화를 끊었다. 나는 왠지 모를 안 좋을 예감이 들었고 주호의 말이 내 뇌리를 스쳐갔다. 역시 주호의 말을 들었어야 하는 걸까? 후회가 들었지만 좀 더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사귄 지 일주일째 안 좋은 예감은 적중하고 말았다. 내가 고액 연봉자임을 확신한 진실이 내게 역대급 비밀을 털어놓은 것이다. 진실이 만나자고 해서 카페로 갔는데 한바구음을 지으며 손짓하는 그녀가 보였다. 내가 자리에 앉자 진실은 내 손을 잡고 내 눈을 바라보며 중요하게 할 말이 있다고 했다. 할 말이 뭔데? 사실은 나 임신했어. 2개월이래. 뭐? 자기 나랑 결혼해 줄 거지? 잠깐만 있어봐. 우리 아직 사귄 지 일주일밖에 안 됐고 잔 적도 없잖아. 도대체 누구 앤데? 홍민 씨 애일 수도 있잖아. 내 애일 수도 있다니 무슨 헛소리라는 거야. 어? 그럼 전 남친인가? 이 아이가 누구 애든 그게 뭐가 중요해? 나랑 같이 키워줄 거지? 장난해? 나 먼저 간다. 잠깐만! 난 절대 포기 못해! 멘붕이 와버린 나는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그 후 진실은 계속해서 결혼하자는 카톡을 보냈다. 진실의 그런 행동에 정이 뚝 떨어진 나는 주호에게 모든 사실을 털어놓기로 했다. 내 말을 들은 주호는 주변 지인들에게 연락을 해서 진실에 대해 알아봐줬다. 사실 진실은 주변에 남자들이 많기로 유명한 여자였다. 게다가 누구 아인지도 모를 아이를 임신한 바람에 같이 키워줄 돈 많은 호구를 찾아다니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됐다. 그니까 내가 조심하라고 했잖아. 어떡하지? 지금도 무서울 정도로 연락 오는데 나한테 좋은 생각이 있어. 나는 주호의 작전을 써먹어보기로 했다. 주호의 도움을 받아 가짜 월급 명세서를 만들었다. 그리고 거기에 터무니없이 적은 월급 액수를 적어 넣었다. 이걸 보여주면 알아서 나가 떨어질 거야. 주호야 고맙다. 나는 진실에게 가짜 월급 명세서를 보여주기로 했다. 다음날 나는 그녀에게 가짜 월급 명세서를 보여줬다. 그러자 그녀는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뭐야? 설마 날 속인 거야? 이런 미친! 이딴 싸구려 월급 받는 사람은 난생 처음 본다. 너 대기업 직원이라는 것도 다 뻥이지? 애초에 난 월급이 많다고 말한 적도 없거든. 너랑 데이트할 때마다 내가 얼마나 쪽팔렸는지 알아? 그래도 네 돈 보고 참은 건데 내 아까운 시간 어쩔 거야? 이제야 네 본색이 나오는구나. 당연한 거 아니야? 너 같은 놈이 돈까지 없으면 어떤 여자가 너랑 사귀어주겠냐? 이런 썩을 네 주제 파악이나 하시지. 너야말로 날 속였구나. 내가 이렇게라도 안 하면 누구인지도 모를 이 아이를 나 혼자 어떻게 낳겠어. 이제 우린 끝이야. 너 같은 흑수저랑 사귀어봤자 시간만 아깝지. 딴 놈이나 찾아봐야겠다. 그럼 잘 살아라. 진실은 나를 속인 사실을 전부 인정했다. 내가 그 상황을 모두 다 녹음하고 있다는 것도 모른 채 그렇게 증거를 손에 넣을 수 있었다. 엄청난 모욕을 당한 나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녹음한 내용을 그녀의 부모님께 보내드렸다. 딸의 문란한 사생활을 알게 된 부모님은 한 걸음에 서울로 달려오셨고 강제로 딸을 끌고 가셨다. 그렇게 부모님 집으로 끌려간 그녀는 뒤늦게서야 내가 고액 연봉자라는 소문을 듣게 됐다. 그 후
그녀에게서 사죄하는 장문의 카톡이 왔다. 그리고 나 좀 데리러 와줘. 당신을 정말 사랑해. 등의 카톡을 보냈다. 그 카톡 내용에 뇌절이 와버린 나는 진실의 번호를 차단했고 자연히 그녀와도 연락이 끊겨버렸다. 그로부터 얼마 후 나는 단골 서점의 직원과 운명적인 만남을 하게 됐고 사귀게 됐다. 그녀는 진실과는 정반대로 솔직하고 조용한 성격이었다. 하지만 진실과 있었던 일을 교훈 삼아서 이번에야말로 신중하고 조심스럽게 만나볼 생각이다. 참고로 진실은 시골의 부모님 집에 살면서 미혼모가 됐다고 한다. 부모님의 농사를 도우면서 아이를 키우고 있다고. 물란한 남자 문제로 많은 남자들에게 상처를 안겨줄 바에야 시골의 부모님 집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아이와 진실에게도 가장 좋은 선택일 거란 생각이 들었다. 과거의 일들은 모두 묻어버리고 앞으로는 아이에게 사랑과 행복만을 안겨주는 엄마가 되기를 바랄 뿐이다. 내 이름은 이주영, 평범한 회사원이다. 얼마 전 집에서 독립을 했는데 아무래도 집밥 먹던 시절과는 달리 인스턴트 위주다 보니 몸에 이상 신호가 왔다. 집밥도 그립고 엄마도 보고 싶고 몸이 아프니 집 생각이 간절했다. 그럴수록 기분은 점점 더 다운됐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내가 얼마나 아픈지 말하고 위로가 듣고 싶어졌다. 엄마, 나 지금 몸이 좀 안 좋아. 밥은 제대로 먹고 있어? 너 혼자 산다고 맨날 패스트푸드만 먹었지? 귀신이네?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 위도 아프고 열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러다 저절로 낫겠지? 그러지 말고 지금 당장 병원 가. 얼른! 알았어. 전화를 끊고 주섬주섬 일어나 제일 싫어하는 병원 가기를 준비했다. 워낙 병원에 안 가다 보니 어디에 병원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일단 검색을 했다. 검색 결과 인터넷 예약이 가능한 병원이 있어서 당장 예약을 했다. 예약 완료! 스마트폰 하나로 안 되는 게 없네. 새삼 문명의 이기에 감탄하며 병원에 도착. 와, 새 건물에 엄청 깔끔하고 예쁜 개인 병원이었다. 안으로 들어가니 대기실에 환자들이 꽤 많았다. 미리 예약하길 잘했다고 생각하면서 빈자리에 앉았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 간호사가 내 이름을 불렀다. 진찰실에 들어가려는 찰나 뒤에서 어떤 사람이 내 머리를 세게 잡아당겼다. 하나로 묶은 머리카락을 있는 힘껏 누가 잡아당기는데 아무런 방어도 못하고 그대로 뒤로 벌렁 넘어졌다. 황당하고 창피하고 대체 누구지? 하고 주변을 재빠르게 돌아봤다. 그러자 내 바로 뒤에 험상궂은 인상의 할아버지가 서 있었다. 너무 황당해서 말도 못하고 할아버지 얼굴만 쳐다봤는데 할아버지가 버럭같이 소리를 질렀다. 요즘 젊은 것들은 순서 지키는 것도 안 배웠어? 내가 너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 안 보여? 그게 아니라요. 저는 인터넷으로 먼저 예약을 했거든요. 뭐? 말 대답할 시간에 정신 차리고 순서나 잘 지켜! 할아버지는 아무리 설명을 해도 내 말을 이해하려는 노력도 안 했고 소리만 질렀다. 할아버지가 소란을 피우는 바람에 대기실 안에 있던 사람들이 다 우리만 쳐다봤고 결국 진찰만 지연됐다. 사람들이 쳐다볼수록 할아버지는 점점 더 큰 소리로 소리쳤고 나를 야단치는 말투도 점점 상스럽게 변해갔다. 인간이 지켜야 할 기본 도리도 모르는 것들은 다 인간 쓰레기야! 쓰레기가 무슨 진찰이야! 당장 여기서 나가! 얼른! 할아버지, 다른 환자분들도 있으니까 좀 진정하시고요. 환자가 걱정되면 당장 이 물건부터 내보내! 그럼 나도 진정할 테니까! 할아버지, 이분은요, 인터넷으로 진료를 예약하신 환자분이에요. 제가 몇 번을 말씀드려요. 새치기 한 게 아니에요. 그래도 끝까지? 할아버지가 발로 바닥을 쾅쾅 치면서 큰 소리로 화를 내자 가까이 있던 어린아이가 울음을 터뜨렸다. 엄마, 나 무서워. 아니야, 괜찮아. 우는 아이 쪽을 보니 나보다 그 아이가 훨씬 많이 아파 보였다. 지금 이러고 있을 게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간호사에게 우는 아이하고 순서를 바꾸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할아버지는 한층 목소리를 키워서 화를 냈다. 새치기한 주제에 어디서 자성과 흉내야? 누구 마음대로 순서를 바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돼! 숫제 벽에다 대고 말을 하지. 이 할아버지는 정말 노답이었다. 결국 내가 내린 결론은
차라리 이 할아버지를 먼저 진찰실로 보내는 게 모두를 위해 좋겠다는 거였다. 이게 마지막 수단이다 하고 할아버지한테 먼저 들어가시라고 하자 이번에는 대기실에 있던 다른 환자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저도 인터넷으로 예약했는데 너무 오래 기다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럴 거면 예약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인터넷 예약이 뭔지도 몰라요? 이 아가씨가 몇 번이나 설명했는데 왜 이해를 못하세요? 다른 병원 먼저 가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서를 안 지킨 사람은 할아버지예요. 나가려면 할아버지가 나가셔야 말이 되죠. 주변 사람들이 한마디씩 하자 그때까지 소리 지르고 난리를 피던 할아버지가 입을 꾹 다물고 조용해졌다. 할아버지가 한풀 꺾이자 이번엔 주변 사람들이 흥분을 했고 간호사가 나서서 말려야 했다. 간호사가 자기 편을 들었다고 생각했는지 할아버지는 개 황당한 주장을 입에 올렸다. 지금 니들은 노인 하나를 집단 공격했어. 이건 사형감이야. 간호사 뭐 하는 거야? 여기 중재인들 잡아가라고 경찰 안 부르고 빨리 신고해. 갈수록 가관인 할아버지 행태에 다들 기가 차서 할 말을 잃고 말았고 그때 진찰실에서 의사가 나왔다. 다음 환자분 들어오세요. 제 순서긴 한데요. 저기 여자아이가 많이 안 좋아 보이는데 먼저 봐주시면 안 될까요? 아, 네. 그게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마워요. 아니에요. 아이와 아이 엄마가 진찰실로 들어가려고 하자 할아버지는 다시 내 머리채를 확 잡아당겼다. 누구 맘대로 순서를 바꿔? 다음은 내 차례야. 대기실은 다시 소란이 일어났고 어른들 사이에 고성이 오가자 아이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할아버지, 정말 너무하시는 거 아니에요? 참다 못한 내가 소리를 질렀다. 그러자 깔끔한 양복 차림의 한 남자가 앞으로 나오더니 할아버지와 나, 간호사에게 명함을 돌렸다. 제가 법률 전문가거든요. 명함에는 무슨 변호사 사무실이라고 쓰여 있었다. 변호사가 뭐 어쨌단 거야? 할아버지가 지금 하고 계신 행위는 전문용어로 업무방해죄에 해당합니다. 고소 고발당한 충분한 소지가 있습니다. 뭐? 고소? 이게 누구 앞에서 문자를 쓰고 협박이야? 내가 무슨 죄를 졌는데? 협박이라뇨.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말이나 협박 등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도 처벌받게 되는걸요. 지금 할아버지가 다른 사람 진료를 방해해서 전체 진료가 안 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업무 방해죠. 뜻밖의 복병으로 변호사가 등장해서 차근차근 얘기를 하자 할아버지는 다시 조용해졌고 겁이 났는지 납득을 했는지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하지만 대기실 다른 환자들은 하나같이 할아버지를 흘겨봤고 그 따가운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는지 할아버지는 진료를 포기하고 밖으로 슬그머니 나갔다. 그리고 동시에 밖에서 비명소리가 들렸다. 반사적으로 밖으로 뛰어나가자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헛디뎠는지 계단 밑에 굴러 떨어져 있었다. 할아버지! 서둘러 옆으로 다가가 상태를 살폈는데 다행히 의식은 정상으로 보였고 다만 허리가 아픈지 손을 허리에 대고 아이고 하셨다. 괜찮으세요? 일어서실 수 있으세요? 허리가 아프신 것 같은데 그건 이 병원 말고 다른 데로 가셔야 되는데. 구급차 불러야겠어요. 방금 전까지 할아버지를 좋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모두들 곤란에 빠진 할아버지를 보자 걱정하고 어떻게든 도우려고 했다. 그런 사람들을 보자 할아버지도 심경에 변화가 생겼는지 나직한 소리로 고맙다는 인사를 냈다. 성질 고약한 노인이 다쳤다고 고소해야 할 줄 알았는데 고마워. 그나저나 할아버진 괜찮으신 거예요? 아깐 내가 미안했어. 한번 화를 내니까 다시 말을 바꾸기가 쉽지 않더라고. 고집불통 노인네가 망령 부렸다 생각하고 용서해줘.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면 저도 이제 괜찮아요. 우리는 구급차를 불렀고 할아버지는 인근 큰 병원으로 옮겨졌다. 나중에 들은 바로는 허리를 삐끗한 정도의 가벼운 타박상이었다고 한다. 할아버지를 구급차에 태워드린 후 나도 순서를 기다려 진찰을 받았다. 진찰 결과는 위장염이었다. 진찰 후 의사와 간호사는 내가 좀 전에 많이 아파 보이던 여자아이한테 진료 순서를 양보했던 일을 두고 친절하게 고맙다며 인사를 냈다. 또 인터넷 예약 제도에 대해서 노인분들도 이해하기 쉽게 대기실에 공고문을 붙여두겠다고 했다.
진찰을 마치고 대기실에 앉아있는데 아이와 아이 엄마가 진찰비 수납을 마치고 내 쪽으로 걸어왔다. 아까는 정말 고마웠어요. 아침부터 애가 열이 많이 나서 병원에 달려왔는데 덕분에 진찰을 빨리 받게 돼서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아니에요. 열이 많이 났었구나, 꼬마야. 언니 고마워요. 아니야, 빨리 나와라. 아까 그 할아버지가 언니 머리 잡아당겼잖아. 언니 안 아파? 응, 이제 안 아파.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언니한테 사과했어. 미안하다고. 그래서 언니도 할아버지 용서해드렸어. 할아버지가 미안해했으면 다시 사이좋게 지내야지. 응, 다시 사이좋게 지낼 거야. 내 말을 들은 꼬마가 안심이 됐는지 빙그레 웃었다. 그러더니 주머니에 손을 넣고 꼬물꼬물하더니 사탕을 나한테 내밀었다. 어? 이거 언니 줄게. 사탕. 어머, 이거 진짜 언니 주는 거야? 너무 고맙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아니에요, 안녕히 가세요. 아이 엄마와 아이한테 고맙다는 말도 듣고 사탕도 받고 마음이 흐뭇해진 덕분인지 병원에서 나오자 배 아픈 것도 많이 가라앉았다. 이 모든 일이 겨우 1시간 정도 되는 시간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나한테는 기억에 두고두고 남을 일이 됐다. 난생 처음 머리채를 잡히는 수모와 황당함도 경험했고 공포심마저 느꼈지만 마지막에 할아버지가 반성하고 사과도 하셨으니까 이번 일로 더 이상 할아버지를 욕하지 않기로 했다. 그 할아버지도 이 일을 계기로 나이를 내세워서 다른 사람들을 굴종시키려는 태도를 버리셨으면 하는 바람이다. 내 이름은 윤지우. 26살의 회사원이다. 얼마 전 회사 동료로 알게 된 경미와 결혼식을 올렸다. 그런데 결혼식 후 열렸던 피로연에서 경악스러운 경험을 했다. 자, 신부한테 키스 들어갑니다. 그렇게 말한 사람은 회사 2년 선배인 왕진상이었다. 나뿐 아니라 경미도 같이 자주 술자리를 했던 친한 선배였다. 하지만 방금 따끈따끈한 결혼식을 올린 새 신부에게 할 말은 아니지 않나? 아무튼 진상 선배는 꽤 술에 취해 있었고 후배들 앞에서 웃기려고 한 소리려니 하고 그냥 넘어가려고 했다. 이런 걸 다큐로 받는 촌스러움을 피해야지 하고 선배 취했어요. 결혼식 마친 지 몇 분이나 지났다고 남의 신부 입술을. 그러면 안 되지. 난 괜찮은데 왜? 나는 머리에 번개 맞은 기분으로 경미를 돌아봤다. 이 상황에서는 선배 왜 그래요? 라면서 피해야 정상 아닌가? 그런데 경미는 기다렸다는 듯이 왕진상 선배와 눈빛 교환을 했다. 피로연이라 다들 술을 마셔서 그런지 여기저기서 키스해 키스해 하면서 분위기를 몰아갔다. 나는 두 사람을 필사적으로 막으려고 했지만 이미 사건은 일어났고 내 새 신부의 입술을 왕진상에게 빼앗기고 말았다. 더구나 이것들이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 입을 맞추는데 뭐 하는 거야? 미치지 않고 진짜로 키스를 하는 인간들이 어디 있어? 아니, 웃자고 하는 일에 죽자고 달려들기 있어 없어? 이게 지금 웃을 일이야? 너랑 나랑 몇 분 전에 결혼식 올린 신혼부부야. 내 입장에서는 충분히 화낼 만한 일이었다. 주변에서 바람을 넣던 인간들도 설마 진짜 할 줄은 몰랐는지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다. 여기서 정상이 아닌 건 경미와 왕진상 두 사람인 게 분명했다. 하지만 경미와 왕진상은 뭐가 어때서 그러냐며? 야, 새 신랑이 송신라니까 분위기가 확 가라앉잖아. 너 진짜 이렇게 분위기 망칠 거야? 외국에서는 이 정도는 인사야. 그냥 좀 쿨하게 못해? 뭘 잘못 알고 있는 것 같아서 정정하는데 네가 말하는 외국에서도 입술은 애인 외엔 안 내주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외국이냐고. 피로연은 엉망이 됐고 소중한 결혼식에 기분이 완전히 상했지만 주변에서 말리고 위로하고 어쩌고 하는 바람에 대강 넘어가게 됐다. 하지만 나는 내내 찜찜했고 두 사람의 관계가 개운하지 않았던 게 사실이다. 결국 신혼 초 한 달간은 사소한 일로 계속 말다툼이 일어나는 불편한 상황이 지속됐다. 하지만 경미와 평생을 함께하기로 약속한 이상 이렇게 지낼 수만은 없는 일이고 이런 앙금을 남겨두면 앞으로 우리 부부 사이에 큰 걸림돌이 될 거란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잊자, 그래 잊자, 없었던 일로 하자 하고 그 일을 잊으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겨우 2달 후 경미의 불륜을 알게 됐다. 상대는 역시 그 왕진상이었다. 왕진상은 영업사원이었고 외부에 나왔다가 우리 집 앞을 지나갈 때마다 틈틈이 경미와 만나왔다는 사실을 알았다.
내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건 왕진상의 사원증이 우리 집 침대에 떨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경미는 처음에는 아니라고 딱 잡아댔지만 좋아, 그럼 이 사원증이 다른 것도 아니고 하필 우리 부부 침대 위에 떨어져 있게 된 이유를 알아듣게 설명해봐 라고 하자 입을 다물었다. 우리 집은 침실이 2층에 있어서 그럴듯한 변명은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솔직히 말해봐. 두 사람은 언제부터야? 결혼식 끝나고 3일 후쯤. 그때 피로연에서 키스하고 나서 서로 계속 끌려서 어쩔 수 없이. 경미왈, 왕진상이 키스를 너무 잘해서 거기에 빠져버렸다나. 그래, 키스 하나 제대로 못한 내가 미안하다. 근데 그 사람하고는 육체적인 관계만 가진 거고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지우씨밖에 없어. 그런 말이 뻔뻔하게 나와? 난 너 마음에서부터 싫어졌어. 꼴도 보기 싫으니까 당장 이 집에서 나가. 경미는 그러는 게 어디 있냐며 아우성쳤지만 나는 일단 무시하고 경미를 친정으로 돌려보냈다. 정식 이혼 수속은 일단 좀 더 있다가 하기로 했는데 바로 며칠 후 쉬는 날에 연락도 없이 경미가 집으로 왔다. 그것도 왕진상을 데리고 같이. 이건 무슨 시츄에이션? 회사 아닌 내 집에서 왕진상 씨 얼굴 보는 거 불편한데? 심하게. 힘들겠지만 중요한 얘기라서 나 경미하고 결혼하기로 했다. 그러니까 네가 빨리 경미랑 이혼해줬으면 해서. 뭐래? 혹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니야? 경미, 너 지금 이 상황이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나도 진상 선배랑 인생 새로 시작하고 싶어. 지우씨한테는 미안하게 생각해. 세상이 드디어 미쳐가는구나. 며칠 전에 내가 마음으로 사랑하는 건 지우씨뿐이야. 어쩌고 하지 않았었나? 그럼 내가 이혼하자고 했을 땐 왜 사랑하네 어쩌네 한 건데? 그건 그때 지우씨 눈빛이 꼭 날 죽일 것 같아서. 네가 화내는 심정은 100번 이해해. 근데 화를 낼 거면 경미 말고 나한테 내. 꼴의 남자라고 지금 누굴 감싸? 둘 다 똑같아. 파렴치한 것들. 그럼 어떡해. 내 마음이 시키는 일인데. 이젠 진상 선배밖에 안 보인단 말이야. 그래, 너도 남자답게 깨끗이 물러나주면 고맙겠다. 미안하다. 와, 진짜 대단하다. 인간이란 게 원래 이렇게 이기적인 거였어? 내가 미쳐 몰랐네. 제정신 아닌 것들을 쌍으로 보고 있자니 힘이 들어서 더 화낼 기운도 안 생겼다. 두 사람을 내보내고 집에서 혼자 불도 켜지 않고 시체처럼 누워만 있었다. 하지만 다시 2-3일이 지나자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솟아올랐다. 그 두 것들한테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자 하는 오기가 생겼다. 일단 회사 인사부를 찾아가 경미와 왕진상의 일을 폭로했다. 우리 회사는 고객 평가를 제일로 하는 회사였기 때문에 왕진상은 곧바로 지방에 있는 제조부서로 이동 발령을 받았다. 부서 이동을 명령받은 후 왕진상은 이런 말을 했다. 너지? 네가 인사부에 찔렀지? 나랑 경미가 행복한 게 그렇게 배가 아파? 방해하고 싶어 미치겠냐? 두 사람이 앞으로 뭘 하던 나 이제 아무 관심 없어. 다만 대가는 치러야지. 남의 인생 망쳐놓고 자기들은 멀쩡하게 살겠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 그래, 네가 아무리 방해해도 우리 사랑 아무 이상 없어. 네가 칠칠치 못해서 마누라 뺏겨놓고 어디서 성질이야? 어쨌든 그렇게 해서 두 사람과 부딪힐 일은 이제 없게 됐다. 나는 왕진상과 경미에게 각각 위자료를 청구했고 그렇게 해서 깨끗이 관계를 정리했다고 생각했다. 왕진상이 지방으로 자천된 지 1년쯤 지나서 불청객이 집으로 찾아왔다. 문을 열고 나가보니 초췌한 모습에 경미가 서 있었다. 왕진상 따라서 시골로 간 거 아니었어? 여긴 네가 무슨 볼일로 왔어? 지우씨한테 사과하려고. 당신한테 정말 큰 잘못을 했어. 근데 앞으로 내가 잘할게. 우리 다시 시작해. 이제 와서 경미와 다시 시작할 마음은 눈꽃만큼도 없었지만 이렇게 된 거 이유나 들어보기로 했다. 왕진상은 지방으로 자천되고 출세할 가망이 전혀 보이지 않게 되자 자포자기 심정이 되어서 매일 술로 살았다고 한다. 술을 마시면 난폭해졌고 점점 경미한테 폭력을 휘두르기 시작했다고 한다. 내가 이렇게 된 게 알고 보면 다 네 탓이야 라거나 너만 보면 술맛이 뚝 떨어진다고 알아들어? 라고 화를 내면서 말이다. 그러다 회사를 무단 결석하는 날이 늘었고 결국 해고 통지를 받았다는 것이다. 그런 얘기를 경미한테 듣고 있는데 또 누가 찾아왔다. 문을 여니
거기엔 초라하게 변한 왕진상이 서 있었다. 설마 했는데 너 진짜 여기 와 있었어? 당장 이리 못 와? 하지마! 왕진상이 경미 머리채를 자꾸 끌고 가려는 걸 그냥 뒀어도 나한테 뭘 할 사람이야 없겠지만 그래도 여자가 저렇게 당하게 두는 건 인간된 도리가 아닌 것 같아서 왕진상 모르게 119에 신고한 후 주소와 이름을 말하고 전화기를 그대로 켜놓았다. 왕진상 선배님 진정하세요. 옆집에서 쫓아와요. 시끄러워. 내가 지금 진정하게 됐어? 뭐 그렇게 대화하면서 약간의 시간을 벌었다. 경찰에서도 지금 경미 비명 소리를 들었을 테고 이 정도면 상황은 충분히 전달됐을 거라고 생각했다. 역시 한 5분쯤 지나자 사이렌 소리와 함께 경찰이 우리 집으로 왔고 건장해 보이는 경찰관 2명이 왕진상을 체포했다. 너 이 자식! 또 나한테 엿먹이겠다는 거냐? 자기 무덤을 판 게 누군데 그래. 남 탓하는 버릇은 고치는 게 좋아. 또 감방에 들어가면 알코올 중독도 자연 치유되고 좋잖아. 왕진상은 계속 나한테 뭐라고 소리를 질렀지만 경찰차를 타고 금세 가버린 바람에 제대로 들리지 않았다. 이미 다 지나간 일, 지나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던 이미 아무 관심 없어진 지 오래였다. 하지만 고마워 지우씨. 그럼 이제 우리 아무한테도 방해 안 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지? 착각하지 마. 난 그냥 범죄자를 경찰에 신고한 것뿐이야. 내가 너랑 3개월 결혼 생활하면서 너한테 3번 배신당했거든? 근데 이제 너한테 아무 감정도 안 느껴져. 경미를 내보내고 현관문을 잠가버렸다. 들리는 말에 의하면 경미는 신경쇠약증에 걸려 현재 정신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한다. 요란스럽게 재혼을 했던 왕진상은 교도소에 들어가 있고 마지막 희망이라고 생각했던 나한테 외면당하자 정신적으로 힘들었던 모양이다. 모르긴 해도 현재 상황으로 볼 때 왕진상과 경미가 제대로 된 생활을 다시 하긴 힘들어 보인다. 나 역시 안 하니만 못한 결혼이었지만 더 망가지기 전에 이혼하고 불행에서 빠져나온 게 그나마 다행이었다는 생각이 든다. 다시 결혼 상대를 찾는다면 놀기 좋아하는 여자 말고 차분한 사람을 만나고 싶다. 또 생각 없이 불륜이나 저지르는 여자를 만나면 그땐 나도 망가질지 모르니까. 현재 우리 부부는 둘이 살고 있고 우리 옆집에는 시어머니가 살고 계셨다. 예전에 남편이 시어머니께 어떤 일을 부탁하며 우리 집 열쇠를 준 적이 있었는데 아직 그 열쇠를 돌려받지 못했다. 그것 때문에 너무 골치가 아픈데 왜냐면 내가 일하는 동안 시어머니 마음대로 우리 집 물건을 가져가셨기 때문이다. 처음엔 집에 조미료가 다 떨어졌다며 우리 집 조미료를 빌려가는 식으로 사소했지만 거기에 맛을 들린 시어머니가 다른 물건에도 점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요즘은 내 화장품과 전자제품 그리고 쌀과 냉장고에 넣어둔 고기까지 가져가신다. 음식만 해도 짜증나는데 화장품의 가전제품은 완전 선 넘었지. 남편한테도 몇 번이나 여보, 어머님이 또 우리 집 쌀을 가져가셨어. 그리고 전에 창고형 마트에서 사온 고기도 없어졌고 제발 뭐라고 말 좀 해줘. 마음대로 가져가지 마시라고. 쌀이랑 고기는 가서 또 사오면 되지. 쪼잔하게 좀 굴지 마. 쪼잔하다니? 우리도 한 달 생활비라는 게 있어. 조금 더 싸게 사려고 일부러 창고형 마트까지 가서 사온 건데 그걸 가져가시면 어떡해? 우리 어머니가 남도 아닌데 굳이 그렇게까지 눈치를 줘야겠어? 음식까진 그렇다고 쳐. 근데 내 화장품이랑 가전제품은 왜 가져가시는 거야? 잠깐 빌려가신 거야. 바로 돌려주신댔어. 안 돌려주시니까 그렇지. 남편에게 아무리 얘기해봐도 남편은 무조건 혼자 사시는 어머니의 편만 들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시어머니가 가져간 물건을 다시 사러 가는 시간과 돈이 더 들었다. 여보, 이번 달 직장 동료 결혼식 축의금 말인데 이번 달은 좀 힘들어서 그러니까 조금만 내고 와. 뭐? 그게 말이 되냐? 무조건 많이 내고 올 거야. 나도 체면이라는 게 있다고. 그럼 절반은 당신 용돈으로 내고 오든가. 장난해? 매일 열심히 일하는 내가 왜 내 용돈으로 내야 되는데? 네 씀씀이가 해프니까 맨날 생활비가 없지. 우리 집 생활비가 부족한 이유는 시어머니가 우리 물건을 자꾸 가져가셔서 그런 거야. 내가 해픈 게 아니라고. 우리 엄마 탓하지 마. 네 씀씀이가 해픈 걸 남 탓으로 돌리다니. 너 진짜 깬다. 말을 왜 그렇게 해?
당신이 어머님께 말을 제대로 안 해줘서 그런 거잖아. 그럼 우리 집 열쇠 받아와. 그럼 다 해결될 테니까. 어떻게 열쇠를 달라고 하냐? 엄만 내 하나뿐인 가족인데 나보고 지금 우리 엄마를 버리라는 거야? 남편은 항상 나를 깎아내리며 시어머니만을 감쌌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내가 직접 시어머니께 말씀드리기로 했다. 어머님, 죄송한데요. 이제 저희 집에서 물건 좀 그만 가져가시면 안 될까요?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이니? 무슨 말이냐뇨. 어머님이 자꾸 저희 집 물건들 가져가시잖아요. 그것 때문에 저희 집 생활비가 너무 쪼들려요. 그건 네 씀씀이가 해퍼서 그런 거지. 남 탓하지 마라. 그리고 내가 가져갔단 증거는 있니? 증거요? 참나. 자기 씀씀이가 해픈 걸 가지고 남 탓을 하다니. 너 진짜 못돼 처먹었구나. 그러지 말고 날 좀 본받는 건 어떠니? 열심히 절약한 덕분에 당일치기 여행도 갈 수 있게 됐단다. 너도 나처럼 열심히 돈을 절약해보는 건 어떠니? 뭐 워낙 돈 씀씀이가 해프니까 돈을 절약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너무 억울했지만 증거가 없어서 뭐라 반박할 수도 없었다. 그렇다고 집안에 감시 카메라를 달 돈은 없었다. 어차피 남편한테 말해봤자였고 싹 다 가져가시는 시어머니 때문에 새 화장품과 가전제품도 사봤자였다. 나는 내 편을 절대 들어주지 않는 남편에게 점점 마음이 식어갔다. 그래서 나는 내 물건들과 비싼 가전제품들을 싹 다 챙겨서 친정집에 보내버렸다. 그 집에 남은 건 남편의 물건뿐이었다. 마침 남편은 2박 3일간 출장에 가 있었다. 덕분에 마음 놓고 내 물건을 빼돌릴 수 있었다. 갑자기 내 짐을 들고 들어온 나를 보고 처음엔 우리 부모님도 깜놀하셨지만 남편과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신 후엔 극대노하셨다. 아빠는 이젠 그 집에 돌아가지 마라. 이혼해. 그래, 맞아. 그 당일치기 여행도 너희 집에서 훔친 물건을 팔아서 가는 걸 거야. 중고샵이나 당근 같은 데 팔아서 말이야. 나중에 싹 다 청구하자. 알았어. 나도 그럴 생각이야. 그리고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는 날 내 예상대로 연락이 왔다. 야, 집이 왜 이래? 꼭 빈집 같잖아. 대체 내 집은 어디 둔 거야? 꼭 빈집 같지? 당신 말이 맞아. 나만 친정으로 이사 왔거든. 뭐, 이사를 갔다고? 당신처럼 자기 엄마 편만 드는 사람하고는 더 이상 부부로 지낼 수 없을 것 같아서. 그리고 난 당신 짐엔 손댄 적 없어. 당신 짐은 다 두고 왔거든. 거짓말하지 마. 내 골프채 세트랑 내가 제일 아끼는 피규어랑 카메라도 다 없어졌어. 아마 어머님이 가져가셨을 거야. 우리 엄마는 안 가져갔어. 그럼 당신이 직접 물어봐. 난 그 집에서 내 짐이랑 필요한 물건들만 가져오고 당신 물건엔 손도 안 댔어. 그중에 값비싼 물건들만 가져가신 것 같은데? 말도 안 돼. 뭐가 말이 안 돼. 내가 지금까지 계속 얘기했잖아. 어머님이 자꾸 우리 물건을 가져가시니까 도로 짐 열쇠 가져오라고. 근데 내 말을 안 들어준 건 당신이야. 설마 그 카메라랑 피규어가 얼마짜린데 내가 그거 사려고 돈을 얼마나 모았는데. 나보고 어쩌라고. 어머님이 가져가실 때마다 아무 말도 못한 당신 탓이지. 근데 괜찮겠어? 이러는 시간에도 어머님은 당신 물건을 다 팔아버리실 텐데. 이번엔 2박 3일 여행에 가고 싶다고 그러셨거든. 그러자 남편은 서둘러 전화를 끊고 시어머니 집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카메라와 피규어의 시세를 몰랐던 시어머니는 즉석에서 적당한 가격에 몽땅 팔아버리셨다. 결국 물건을 되찾을 수도 없게 됐다고 한다. 지금까지 내 말을 다 무시하던 남편은 본인 물건이 사라지고 나서야 극대노했다. 왜 그랬어? 왜 허락도 없이 가져다 팔았냐고? 라고 하며 시어머니에게 악담을 퍼부었다고 한다. 그 후 내게 다시 연락해서는 미안해. 앞으로는 절대 집에 못 오게 할 테니까 다시 돌아와줘. 어? 예전처럼 나랑 같이 살자. 아직도 모르겠어? 내가 당신 반성하게 하려고 여기로 이사 온 줄 알아? 아니야. 난 당신이랑은 이혼하려고 이사 온 거야. 이제 당신이랑은 끝이라고. 잠깐만. 나 혼자 살기엔 내 월급도 너무 적단 말이야. 나 제대로 반성했으니까 우리 다시 잘해보자. 난 잘해볼 마음 없는데? 그리고 당신 월급으로는 피규어 하나도 제대로 못 사니까 다시 잘해보자는 거잖아. 난 싫어. 아, 참고로 어머님이 가져가신 물건은 변호사 선임해서
내 위자료로 싹 다 돌려받을 생각이야. 그럴 수가... 그 후 나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남편과 이혼했다. 남편 물건들을 가져간 사실이 드러나면서 우리 집 물건들을 팔아치운 증거도 확보할 수 있었다. 나는 시어머니에게 손해배상 형태의 위자료를 청구했다. 난 널 위해서 너희 집 쓰레기들을 처리해준 것뿐이야. 근데 왜 내가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니? 라고 떠들었지만 결국 재판은 나의 압승으로 끝났다. 시어머니는 쥐꼬리만한 연금에서 매달 내게 위자료를 지불해야 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동네 소문으로 퍼지면서 시어머니는 동네 사람들에게 왕따를 당하게 됐다. 또한 남편에게도 정신적 피해 보상으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했다. 엄마 때문에 애지중지하던 피규어들도 잃어버리고 내게 위자료까지 지불하게 된 남편은 뒤늦게서야 엄마와의 연을 끊어버렸다고 한다. 뭐 내 알바는 아니지만. 지금까진 내 월급으로 용돈도 받아 쓰고 중산층의 생활을 누릴 수 있었지만 내 월급이 없어진 지금은 좁은 아파트에서 거지 같은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한다. 이거 완전 사이다지? 내 이름은 이혜령. 내 남편 지호와 둘이 살고 있다. 결혼하자마자 바로 임신을 했고 첫 출산의 두근거림을 안고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임신 소식을 들은 남편도 정말 기뻐했다. 근데 기뻐만 할 뿐 아이가 태어난 이후의 일들을 이야기하는 건 귀찮아했다. 네가 다 알아서 해. 라고 말할 뿐이었다. 원래도 귀차니즘이 심했던 남편이라 육아를 잘 도와줄 수 있을지 걱정됐지만 막상 태어나면 아이를 분명 예뻐해 줄 거라고 내 자신을 안심시켰다. 우리 집 근처에 사시는 시어머니께도 임신 소식을 알렸다. 어머님은 혼자 힘으로 남편을 키우셨기 때문에 아들에 대한 사랑이 남다르셨다. 그래서 임신 소식을 기뻐해 주실 줄 알았다. 하지만 임신 이야기를 하자마자 하신 말씀이 역대급이었다. 어머, 예령이 왔구나. 들어오너라. 어머님, 저 왔어요. 오늘은 어머님께 드릴 말씀이 있어요. 뭔데? 무슨 일이 있었니? 사실은 저 임신했어요. 임신? 어머 세상에, 깜짝 놀라셨죠? 남편도 엄청 기뻐했어요. 너 제정신이니? 지호는 내 아들이야. 어쩌자고 그렇게 덜컥 임신을 했니? 네가 우리 지호를 유혹한 거니? 네? 유혹이요? 이 음란한 년 같으니 우리 지호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어머님의 손주가 태어나는 거예요. 기쁘지 않으세요? 내가 너한테 손주 낳아달라 그랬니? 난 지호처럼 멋진 아들 하나면 충분하다. 아이는 지우거라. 너무하세요. 나는 시어머니의 역대급 발언에 상처를 받고 집에 울면서 돌아갔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발언을 남편에게도 이야기했다. 남편은 우리 엄마가 그런 말을 할 리가 없다면서 내 말을 전혀 믿어주지 않았다. 그 후 시어머니는 본인 아들을 뺏어간 년이라면서 나를 원망했고 나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나는 결혼 후에도 계속 풀타임으로 일했는데 임신 후엔 쉬는 날만 되면 하루 종일 잠만 잤다. 어느 주말 오후 입덧 때문에 몸 상태도 좋지 않아서 집에서 혼자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시어머니가 오셨다. 지호가 오늘 너 쉰다고 해서 와본 건데 설마 자고 있었니? 죄송해요. 오늘따라 입덧이 심해서요. 임신이 병이니? 놀고만 있지 말고 일하란 말이야. 그러더니 시어머니는 바닥 걸레질과 청소, 창문 닦기 등 집안일을 시키기 시작했다. 결국 그날은 저녁까지 청소를 해야만 했다. 나는 평소에도 깔끔한 걸 좋아했기 때문에 그날도 집안이 엄청 더러웠던 건 아니었지만 시어머니는 나를 더 집요하게 부려먹었다. 그 다음 날도 비슷한 시간대에 같이 장을 보러 가자는 시어머니의 전화가 걸려왔다. 그리고 마실 걸 위주로 장을 보시더니 시어머니는 그 짐을 나보고 들라고 했다. 임산부인 내게 무거운 짐을 들라고 하다니 아기가 있다고밖에 생각이 들지 않았다. 나는 요즘 시어머니의 행동들을 남편에게도 이야기했다. 여보가 시어머니께 말 좀 잘해줘. 자꾸 날 괴롭히신단 말이야. 이러다 우리 아이가 잘못되면 어떡해? 그래서 지금 우리 엄마가 나쁘다는 거야? 임신했어도 넌 우리 집 며느리야. 그냥 좀 도와주면 되는 걸 가지고. 남편은 나한테만 뭐라고 할 뿐
시어머니의 행동을 막아주려고 하진 않았다. 그런 남편과 시어머니에게 질려갈 때쯤 주말이 되자 어김없이 시어머니가 찾아왔다. 오늘이야말로 시어머니의 만행을 딱 잘라 거절할 생각이었는데 내 생각과는 반대로 나를 위해 마당의 잡초들을 대신 뽑아주겠다고 하셨다. 남편이 말을 그렇게 했어도 시어머니께 한마디 해줬구나 싶어서 시어머니께 부탁드리기로 했다. 잠시 후 시어머니는 잡초를 다 뽑았다 하시며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셨다. 그 후 나는 장을 보기 위해 밖으로 나갔다가 엄청난 일을 당하고 말았다. 집을 나와서 언제나처럼 차고를 향했는데 거기에는 있어서는 안 될 커다란 구멍에 빠져버리고 만 것이다. 나는 미처 상황 파악도 하지 못한 채 소리를 지르고 버둥거리는 일밖엔 할 수 없었다. 구멍은 좁고 깊었다. 엉덩이가 깊숙이 박힌 상태로 빠져버려서 몸을 움직일 수조차 없었다. 뒤늦게서야 내가 지금 구멍에 빠졌다는 상황을 알게 된 순간 기분 좋게 돌아간 시어머니의 모습이 떠올랐다. 시어머니는 잡초 뽑는 걸 도와주겠다고 하고 정원에 나를 빠뜨리기 위한 구멍을 파놓았던 것이다. 구멍에 빠진 후 서서히 배가 아파오기 시작했다. 다행히 내 비명을 듣고 달려와준 이웃분들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질 수 있었다. 배와 오른쪽 다리에 심각한 고통이 느껴졌다. 구급대원들의 질문에 제대로 대답할 수조차 없을 정도로 힘들었다.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검사부터 받았다. 결과가 나오기까지 뱃속 아이가 걱정돼서 눈물이 멈추질 않았다. 검사 결과 기적적으로 뱃속 아이는 무사했다. 하지만 다리 골절로 인해 입원을 해야만 했다. 남편에게 전화해서 시어머니가 저지른 만행을 모두 이야기했지만 내가 입원하는 동안 남편은 한 번도 병원에 와주지 않았다. 퇴원하고 나서도 남편에 대한 불신을 지울 수 없었고 시어머니 사건 역시 용서할 수 없었다. 나는 남편에게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자 남편은 내게 개소리를 시전했다. 이혼이라니. 그건 우리 엄마가 너무 불쌍하잖아. 너도 적당히 좀 해. 구멍을 판 건 엄마지만 거기에 빠진 건 너잖아. 따지고 보면 그 구멍에 빠진 네 잘못이지. 지금까지 나는 최대한 이성적으로 행동하려고 애썼다. 하지만 이젠 그럴 마음이 싹 가시고 말았다. 뭐라고? 하마터면 뱃속에 우리 아이가 죽을 뻔했다고. 미쳤어? 당신은 아빠가 될 자격도 없어. 아, 그래? 난 아빠 같은 거 안 해도 상관없어. 이 집에서 당장 나가. 다시는 들어오지 마. 그 순간 내 마음속 이성의 끈이 툭 하고 끊어지는 것을 느꼈다. 내 눈앞에 이 남자는 더 이상 아이의 아빠도 뭣도 아니었다. 그냥 남이었다. 남편 말대로 내 짐을 싸서 집을 나왔고 그대로 친정으로 향했다. 딸이 갑자기 목발을 짚고 나타나자 우리 부모님은 놀란 얼굴로 나를 맞아주셨다. 부모님께 모든 일을 이야기하자 부모님은 극대노하셨다. 나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경찰에 피해 신고를 하기로 했다. 친정에 오고 난 후 남편에게서 몇 번의 전화가 왔었지만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기 때문에 모두 무시했고 남편 집으로 이혼 서류만 보냈다. 그러자 남편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가 걸려왔다. 전화를 받아보니 내가 자꾸 엄마 욕을 해서 순간 욱했던 거라는 황당한 변명을 늘어놓았다. 나는 남편에게 피해 신고를 한 것과 어서 빨리 이혼 서류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전화를 끊었다. 시어머니는 상해죄로 기소를 당했고 나는 위자료를 청구했다. 그랬더니 남편과 시어머니가 당황해하는 모습으로 우리 친정을 찾아왔고 현관에서부터 내게 무릎을 꿇었다. 이번엔 제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제발 피해 신고는 취소해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저도 부탁드립니다. 예령아, 제발 돌아와줘. 인제 와서 그런 말이 통할 거라고 생각하는 겐가? 당신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아? 돌아가주세요. 우리 부모님은 필사적으로 용서를 비는 남편과 시어머니를 문전박대하셨다. 그러자 두 번 다신 우리 집을 찾아오지 않았다. 이번 사건이 동네 소문으로 퍼지자 남편은 손가락질을 당하게 됐고 더는 그 집에서 살 수 없게 되자 남편은 이사를 갔다고 한다. 시어머니는 내게 큰 상해를 입힌 죄로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지불해야만 했다. 그 후 생활이 어려워져서 집까지 팔았다고 한다. 그렇게 살 곳을 잃어버린 두 사람은
작은 아파트에서 함께 살고 있다고 한다. 이혼 몇 개월 후 무사히 아이를 낳은 나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으며 열심히 아이를 키우는 중이다. 부모님은 첫 손주인 우리 아이를 너무너무 예뻐하셨다. 내 사정을 들은 직장 상사도 언제든지 와서 일하라고 말씀해 주셨다. 덕분에 아이가 태어난 후에도 직장 걱정을 덜 수 있었다. 한동안은 시어머니에게 받은 위자료와 남편의 양육비로 육아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 후엔 직장에 다시 복귀할 생각이다. 앞으로 남편은 아이가 18살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주기로 했다. 하지만 아이가 보고 싶다는 말은 없었다. 그래서 매달 돈만 주고받는 사이가 되고 말았다. 하지만 오히려 그게 더 좋다. 그런 일을 겪은 후엔 얼굴만 봐도 소름이 끼쳤기 때문이다. 나는 우리 부모님 밑에서 남편의 양육비로 아이를 잘 키워나가는 강한 엄마가 될 것이다. 아빠가 없어도 외롭지 않게끔 아이에게 애정을 듬뿍 쏟으며 키울 생각이다. 장기 출장 중이었던 나의 유일한 낙은 딸과의 전화통화였다. 딸은 현재 4살로 호기심이 왕성한 아이였다. 전화를 할 때마다 항상 어제는 내 친구 소율이랑 같이 술래잡기를 했어요. 그랬구나. 재밌었니? 응. 딸은 요즘 일들을 신나게 얘기해줬고 그걸 듣는 게 나의 낙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이 끝난 후 카톡을 확인하는데 딸에게서 이제 아빠랑은 전화 안 할래요. 라는 단문의 카톡이 와 있었다. 깜놀한 나는 곧바로 아내에게 전화했다. 혹시 한비한테 무슨 일 있었어? 이상한 카톡을 받았는데. 아니, 별일 없었는데? 잠깐 반항기가 온 거 아닐까? 금방 예전처럼 돌아올 테니까 그냥 좀 내비둬봐. 그냥 내비두라고? 요즘 유치원에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야? 그니까 아무 일도 없었다고. 아무튼 당분간은 전화도 하지 마. 알았지? 그렇게 말한 아내는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었다. 나는 딸에게 잘못한 것도 없었고 딸을 화나게 할 만한 행동을 한 적도 없었다. 근데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한 걸까? 하필 떨어져 있을 때 그 카톡은 충격 그 자체였다. 그리고 며칠 후 우연히 회사 동료인 동원이한테 전화가 왔는데 그때 나는 충격적인 말을 듣게 됐다. 아무리 그래도 한비 얼굴만 보면 안쓰러워 죽겠어. 얼굴에 그런 화상을 입었으니. 뭐 화상이라고? 뭐야, 너 몰랐어? 나도 최근에야 본 건데 얼굴에 화상 자국이 있었어. 그것도 여자의 얼굴에. 몰랐어. 지금 당장 아내한테 확인해볼게. 그 후 곧바로 나는 아내에게 전화를 했다. 한비가 화상을 입었다는 게 무슨 말이야? 나한테 왜 말을 안 했어? 당신이 그렇게 화를 낼 게 뻔하니까. 그거야, 당신이 나한테 아무 말도 안 해주니까 그렇지. 상태는 좀 어때? 심해? 지금 당장 집으로 갈게. 잠깐만, 그렇게 일일이 집에 올 필요 없어. 그리고 한비가 아빠랑은 만나고 싶지 않다고 했어. 저번에 한비 카톡도 봤잖아. 심한 화상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어떻게 걱정을 안 해? 지금 당장 한비 얼굴 사진 좀 보내봐. 한비가 싫어한다고. 한비가 아빠를 더 싫어했으면 좋겠어? 한비는 내가 잘 돌보고 있고 병원도 데려가고 있으니까 걱정 마. 그럼 끊는다. 야! 끊지 마! 아내는 내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어버렸다. 그런 아내의 모습이 수상쩍었기 때문에 한 번 더 동원이에게 전화를 해봤다. 자꾸 전화해서 미안. 아무래도 아내가 좀 수상해서. 한비 화상 자국을 확인하고 싶은데 아내가 자꾸 안 된다고 만나지 말라고만 하네. 나도 최대한 빨리 거기로 돌아갈 준비를 끝낼 테니까 한비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줄래? 알았어. 마침 우리 딸이랑 반도 같으니까 유치원 등하원 때 찍어서 보낼게. 미안하지만 부탁할게. 그리고 며칠 후 회사에 유급휴가를 받고 돌아갈 준비를 하는데 동원이에게 연락이 왔다. 동원이야? 사진은 찍었어? 사진은 찍었는데 지금 잠깐 전화 돼? 지금? 마침 그쪽으로 돌아가려고 짐 싸던 중이었는데 무슨 일인데? 사실은 우리 집에서 한비를 보호 중이야. 뭐? 한비를? 사실은 전에 네 부탁을 받고 한비 얼굴 사진을 찍으려고 했었는데 재수씨가 한비를 데려가는 바람에 찍을 새가 없었어. 아무리 그래도 도착을 하긴 좀 그래서 고민하다 결국엔 나도 딸이랑 집으로 돌아갔거든. 그러고 편의점에 담배를 사러 가는데 한비가 집 밖에 서 있는 거야. 뭐? 한비가? 재수씨가 한비한테 엄마 친구가 오니까 밖에 나가 있으라고 그랬대. 그래서 계속 밖에서 기다렸던 모양이야. 이렇게 더운 날에?
한비는 현관 앞에서 엄마한테 들여보내달라고 하면서 울고 있었어. 근데 재수씨가 집 밖으로 나오더니 시끄럽다고 한비를 때리고는 다시 집에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한비를 데려왔어. 한비는 괜찮아? 응, 살짝 더위를 먹어서 이온 음료도 먹이고 우리 와이프가 돌봐주고 있어. 그래, 다행이다. 한비 얼굴에 화상 자국이 어떤지 사진 좀 찍어서 보내줄래? 잠깐만. 동원은 곧바로 한비의 사진을 보내주었다. 그 사진을 본 나는 분노와 슬픔이 몰려왔고 복잡한 심경을 주체할 수 없었다. 한비의 하얗고 불룩했던 볼에는 아파 보이는 화상 자국이 있었다. 그 후 곧바로 연락이 왔다. 지금 우리 와이프가 한비한테 물어봤는데 아무래도 재수씨가 한비한테 화상을 입힌 것 같아. 한비가 잘못해서 엄마가 벌을 준 거라고 그랬대. 무슨 잘못을 했냐고 물어봤는데 자꾸 아빠가 보고 싶다 그래서 엄마가 화가 난 거래.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아내를 향한 살이가 일어났다. 지금 당장 돌아가서 흠씬 패준 후 한비와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었다. 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주체할 수 없었다. 동원아, 우리 한비 좀 부탁할게. 난 아내랑 끝장을 보고 와야겠어. 두 번 다신 아내한테 한비를 보내고 싶지 않거든. 당연하지. 미안하지만 나도 그런 엄마한텐 한비를 돌려보낼 생각이 없어. 우리 와이프도 한비를 돌봐주겠다고 했으니까 나만 믿어. 미안, 부탁 좀 하자. 이렇게 나는 동원이에게 딸을 부탁한 후 곧바로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갔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열쇠로 문을 열었는데 집안에서 뜨겁게 달아오른 남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설마 내가 올 줄은 생각도 못했는지 아내는 그 짓에만 열중하고 있었다. 그렇게 나는 신발도 벗지 않고 성큼성큼 집 안으로 들어갔고 침실로 향했다. 내 얼굴을 본 아내는 당신이 왜 여기 있어? 라고 했고 불륜남은 당황하며 속옷을 입으려고 했다. 하지만 내 주먹이 더 빨랐다. 신분증 내놔. 네? 네가 뭐하는 새끼인지 알아야겠으니까 지금 당장 신분증을 달라고. 불륜남의 신분증을 확인한 나는 일단 네 일은 나중에 얘기하자. 난 이 여자한테 볼 일이 있거든. 여보, 이거 다 오해야. 내 옆에 당신이 없어서 너무 외로웠어. 이 사람은 그냥 어플로 만난 거야. 그 입 닥쳐! 네 목소리만 들어도 치가 떨리니까 일단 장인 장모님께도 연락했어. 곧 오실 거야. 이야기는 그때 하자. 뭐? 왜 우리 부모님까지 불렀어? 아내는 서둘러 옷부터 입으려고 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장인 장모님이 오셨다. 우리 한비가 위험에 처했다니 그게 무슨... 라고 말하던 중 나체의 불륜남과 딸의 모습을 보고는 깜짝 놀라셨다. 아내는 이 남자와 외도를 한 것도 모자라서 한비를 학대했어요. 오늘도 본인들 만나는데 방해된다고 이 더운 날에 한비를 집 밖으로 쫓아냈다고요. 뭐? 김서방 말이 사실이냐? 아니야, 다 거짓말이야. 한비는 지금 제 친구가 보호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아내는 한비 얼굴에 화상까지 입혔어요. 그러면서 나는 동원이가 보내준 사진을 장인 장모님께 보여드렸다. 그러자 장인어른은 극대노하셨다. 감히 우리 손녀한테 무슨 짓을! 라고 하며 아내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다. 불륜남은 옆에서 으아 거렸고 아내의 얼굴에서는 코피가 뿜어져 나왔다. 그래도 분노가 가시지 않았던 장인어른은 아내 몸 위에 올라탔고 계속 아내의 싸대기를 때렸다. 어떻게 엄마란 사람이 딸 얼굴에 화상을 입힐 수가 있어! 장인어른은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장모님은 화상 입은 손녀 얼굴에 충격을 먹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계셨다. 아내의 얼굴은 피범벅이 됐고 말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 도와줘. 라면서 내게 매달렸지만 한비는 너보다 몇 배는 더 아팠을 거야. 넌 아빠가 보고 싶다고 애원하는 아이 얼굴에 펄펄 끓는 커피를 부어버렸어. 솔직히 할 수만 있다면 이 자리에서 널 당장 죽여버리고 싶어. 나는 동공 풀린 눈을 하고 그렇게 말했다. 그 후 아내는 장인 장모님 손에 끌려나갔다. 다음날 나는 경찰에 증거를 들고 가서 아내를 신고했고 그렇게 아내는 체포됐다. 그 후 재판에서 상해죄에 대한 실형 판결을 받았다. 또한 장인어른에게 실컷 얻어맞다가 고막이 찢어져서 한쪽 귀가 안 들리게 됐다고 한다. 그리고 불륜남의 회사와 자택으로 위자료 청구에 대한 내용 증명을 보냈다. 불륜남은 기혼자로 처가에서 살고 있었다.
넓은 집에 살면서 회사에서도 꽤 높은 임원직을 맡고 있었다. 하지만 이번 일로 이혼을 당했고 아내에게 많은 액수의 위자료를 청구당했다고 한다. 내 알바는 아니지만 그 후 나는 직장의 사정을 이야기해서 다시 본사로 복귀할 수 있었다. 그리고 딸이 클 때까진 야근을 최대한 줄여달라고 사정했고 회사 측도 내 요구를 받아들여줬다. 그래도 야근이 있는 날엔 한비는 제가 봐드릴게요. 애들끼리도 서로 친하거든요. 라고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할 따름이었다. 장인 장모님은 아내와의 연을 끊었고 우리 집에도 몇 번이나 사죄를 하러 오셨다. 하지만 장인 장모님께는 죄가 없었다. 그래서 한비가 보고 싶을 땐 언제든지 보러 오시라고 말씀드렸다. 당분간은 교도소 신세를 지게 될 아내가 그 안에서 본인의 죄를 뼛속 깊이 후회하고 반성하며 살아갔으면 좋겠다.